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바람 타고 용이 된 유수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유수가 그 당시에 혼란한 상황을 딛고 황제가 된 이야기와 그 시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수가 황제가 되고 나서 그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두 황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수는 젊은 날 자기가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남양입니다. 남양이 지금으로 치면 하남성 남쪽에 있는데요. 이 남양의 호족들이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북성 쪽에 이제 호족들이 있었는데요. 유수는 몰락한 황가의 후예였기 때문에 이 호족들의 마음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결혼한 여자가 음녀화인데요. 이 음녀화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이 유수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 유수가 한때 태학에 가서 공부할 때에 본인의 뜻은 높은 벼슬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낙양의 거리를 지나가는 집금호의 행렬을 보고는 야, 사내라면 저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시구를 하나 적었는데요. 그게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구입니다. 벼슬을 하려면 집금호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뒷구절이 재밌는데요. 아내를 얻으려면 음녀와 같은 여자를 얻어야 된다. 이 집금호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으로 치면 수도경비 사령관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높은 벼슬이고 지금도 사실은 뭐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이 음녀와는 제가 이제 그 남양 호족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주 젊은 날부터 유수는 음녀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여자랑 결혼한다. 그 당시 음녀의 나이는 사실은 13살, 14살 이렇게 어린 나이였는데 어쨌건 미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주 젊었던 유수는 음녀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 농민군에 가담해서 이 갱시제의 대사마가 됩니다. 그때 음녀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할 때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러니까 28이고 10살 차이니까 이 음녀는 이제 18살이 됐죠. 18살이면 옛날에는 사실 성인이니까 상당히 이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북성에 있는 호족들의 세력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와 협력관계를 맺은 그 당시 그쪽의 호족의 딸인 곽성통이라는 여자랑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유수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음녀와도 미인이고 곽성통도 미인이고 여기도 호족을 대표하고 여기서 호족을 대표하는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더 높여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죠.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나서 황후를 세워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쪽을 황후로 세우자니 이쪽 세력이 반발할 것 같고 이쪽을 황후로 세우자니 남양 세력이 반발할 것 같고 여러분도 고민스럽겠죠. 두 여자 다 또 본인이 사랑하고 두 여자도 유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세력이 조금 더 컸던 게 하북 세력이었고 실제로 남양은 이 유수가 오랫동안 활동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북은 이 곽성통이 비록 유수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곽성통을 황후로 앉힙니다. 그때 유수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즉 황제가 되고 이제 2년 만에 결국 이제 곽성통을 황후로 앉히는데요. 놀랍게도 음녀화가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남편의 고민을 알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황후가 될 덕을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곽귀인이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으니까 곽귀인이 황후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남편을 도와줬습니다. 상당히 현명한 아내죠. 그래서 실제로 곽성통도 아들이 5, 딸이 1, 그리고 음녀와도 아들을 여러 명 뒀습니다. 그러니까 유수는 이 두 여자를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곽성통이 황후가 됐는데요. 이 유수는 46세가 되던 해에 이 곽성통을 황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음녀를 황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음녀를 황후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기한테 했던 그걸 이제 보온을 했고, 곽성통도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곽성통의 아들이 태자였는데, 이 태자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형세를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계속 태자를 고집하면 아버지가 곤란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태자를 거의 15년이나 했는데 그 자리를 내놓습니다. 내놓고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는 태자로서의 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왕을 태자로 세우십시오. 이 동해 왕은 음녀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동안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요. 바로 명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곽성통의 후손들과 음녀의 후손들이 대대로 아주 친하게 지나게 됐는데요. 이 중국 역사에선 보기 드문 일입니다. 어쨌건 이 두 황후가 다 덕이 뛰어났고 유수를 도와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요. 이 유수의 정치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수 시대는 광무중흥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무제입니다. 유수가 시호로 볼 때 이제 광무제인데요. 이 광무중흥은 세 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5천만의 인구가 결국 전쟁을 치르면서 1,000만으로 줄었던 것이 2천만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즉 요역을 거의 없애고 세금도 낮추고, 또 하나는 이 농사를 많이 져야 되니까 노비들을 면천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노비들을 면천을 시켜서 일반 평민을 만들어줬고, 이 사람들이 농토를 개간하게 해서 이 농토가 늘어났고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현명한 정책을 했죠. 두 번째는 참 희한한 일치인데요. 유수도 국가가 제대로 쓰려면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죠. 이 관리들을 정비해야겠구나. 그래서 관료들을 대폭 감원합니다. 백성들의 이 부담을 줄인 것이죠. 감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군과 현을 통합했습니다. 인구도 적으니까 관료들이 많아 뭐 하겠느냐. 그래서 통합을 해서 관료수를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녹봉도 낮췄습니다. 백성들이 못 사는데 너희들이 이게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낮췄고, 이 관료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군대를 거의 와해시켰습니다. 와해시키고, 즉 무장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지휘자를 없애버리고 중앙 군대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제가 됐고, 또 관료들의 우두머리인 삼공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무력화시키고 상서대를 설치해서 본인이 직접 상서령과 상서복사,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6명의 상서를 통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제로 간 것이죠. 그러나 중앙 집권제면서도 관료들의 힘은 약화시켰습니다. 아주 현명한 정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꼭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국가가 흥성한 걸 보면 결국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공무원들의 권한을 없앤 것이 국가 흥성의 중요한 그런 계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즉 왕망 때 무너졌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바로 파직시켰습니다. 그거는 고관이나 낮은 관료나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상서령이었던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잘못도 아닙니다. 이 문서 처리를 약간 잘못했는데 그것을 구실 삼아서 파직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처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무제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요. 하나는 너무 가혹한 정치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하나는 신나라, 즉 왕망 때 무너졌던 기강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동안이 그래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광무제가 잘했던 정치 중에 하나가 외척과
환관을 고관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한이 외척 세력인 왕망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한 시대에도 이 환관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눈으로 그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환관과 외척에 대해서는 높은 벼슬을 주지 않았고 환관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명제 때부터 환관들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외척들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화는 외척과 환관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그 정책이 잘하는 정책이지만 후대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광무제 유수는 아주 현명한 황후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으로 대표되던 하남성의 호족들과 이 하북성의 호족들의 협력을 얻어서, 물론 이 호족 세력도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어쨌건 그 호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광무중흥을 이끌었는데요. 이 광무중흥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이 농업을 진흥시켰고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켰고, 두 번째는 남아도는 관료들, 즉 용관을 제거하고 관료 시스템을 정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외척과 이 환관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던 것. 이게 아마 이 광무중흥을 이루는데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전편에 이어서 이 유수의 정치와 이 여인들의 얽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그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